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남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31번째 시간으로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 문인편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 문인편 봄, 여울. 위고, 세기의 거인 1802에서 1885. 빅토르 위고는 타고난 건강을 무기로 83년간의 생애를 살면서 방대한 문학작품을 쏟아낸 위대한 작가이며 첫사랑이자 조광지처인 아델과 공식 정부인 여배우 줄리에르 스캔들로 프랑스 신문을 뒤덮였던 유부녀 레온이 그 외 숱한 여인을 품었던 호색한이다. 소리 파리의 노트르담 배경이 된 노트르담 성당. 그는 우연히 성당 벽면에 새겨진 야나크, 라틴어로 가혹한 운명이라는 뜻라는 글씨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소설 모티브가 된다. 노트르담 성당은 지난 4월 화재로 한쪽 첨탑과 주변 지붕이 붕괴되었고 재건 작업이 진행 중이다. 프랑스 국민, 파리 시민의 심정이 어땠을지 알 것 같다. 이미 우리는 숭례문 화재를 경험하지 않았던가. 또 하나의 걸작 레미제라블은 프랑스 전역이 배경이 된다. 그중 장발장과 코제트가 자주 가던 륵상부르 공원은 위고가 유년 시절을 보낸 페이앙탄 거리와 가깝다. 그의 추억이 서린 곳이기에 소설에 등장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위고의 장례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국장으로 거행된 위고의 운구차는 개선문을 통과한다. 지금까지 운구 행렬이 개선문을 통과한 것은 나폴레옹과 위고뿐이다.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아우스트리츠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여 1806년에 건설을 명령한 파리의 명물로 나폴레옹 사후 15년이 지난 뒤 완공된다. 빅토르 위고 박물관은 위고가 1832년부터 16년간 살았던 보주광장 6번지에 자리한 아파트에 꾸며져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그 고장에서 배출한 작가들의 문학관이 많이 들어섰다. 위고처럼 작가의 숨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자택의 문학관이 만들어진다면 더 의미 있을 것이다. 이육사 시인이 17년간 살았던 대구집이 그 일대 재개발로 철거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고향인 안동에 이육사 문학관이 있기는 하지만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가 살았던 집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일은 대구 시민의 긍지를 높이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5살까지 대구에 살았던 가수 김광석을 기리며 조성한 김광석 거리가 대구의 명소가 된 것과 비교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우리가 우선에게 정신적 유산을 물려지는 일에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발자크 소설의 교과서 1799에서 1850.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그는 위고와 동시대 사람이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이지만 우리나라에는 그의 작품이 덜 알려져 있다. 나도 사실 고울의 영감 정도밖에 알지 못한다. 그는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경외의 대상이 될 만큼 커피의 전문자이다. 커피는 그의 문학 창작에 있어 몰입과 의지의 원천이었다. 발자크에게 커피는 기계처럼 원고를 생산해내는 석유 같은 것이었다. 그의 첫사랑과 문학적 영혼이 삭던 곳이 빌파리시스는 파리 근교에 있다. 발자크의 첫사랑은 이웃에 살던 귀족 출신의 베르니 부인이다. 젊고 예쁜 자기 또래의 아가씨가 아니라 어머니 연배의 여인이었다. 억압적이고 지배적인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부드럽고 포근한 모성애를 그는 베르니 부인을 통해 느꼈던 것이다. 그녀는 삼류소설이나 쓰던 발자크를 진정한 작가로 거듭나게 했다. 발자크에게 그녀는 어머니 같은 여자친구 동반자이자 멘토였다. 자기보다 경험 많고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여자, 바로크가 바라는 여성의 전형인 것이다. 아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선생님이었던 사람을 아내로 선택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발자크는 수많은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빚쟁이 때문에 늘 숨어 살았다. 하지만 사업 실패를 통해 세상을 배웠고 인간군상의 다층적인 면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소설 속에 녹아들어 프로이트가 망명생활 중 숨을 거두기 전 읽었던 책도 발자크의 소설 낙이 가죽이었다고 한다. 발자크는 29살부터 빚쟁이들에게 쫓겨 은신처를 전전하면서도 자기가 쓰던 책상, 촛대, 장롱, 커피포트 그리고 나폴레옹 석고상만은 반드시 가지고 다녔다. 그가 칼로 시작한 일을 나는 펜으로 완성하련다. 나폴레옹 석고상 받침대에 붙여놓은 글귀다. 뭐 다른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 글귀 하나로 그가 어떤 작가였는지 알 수 있지 않은가? 발자크, 무모하고 대책 없는 작가, 구속과 자유를 넘나들었던 작가, 내가 이 책에서 만난 발자크의 인상이다. 졸라, 프랑스의 양심, 1840에서 1902. 에밀 졸라가 소설가로 이름을 알린 것은 1877년 출간된 목로 주제입니다. 그때까지 프랑스에서 출간된 어떤 소설도 시도하지 않은 하층계급의 삶을 그들의 언어로 쓴 것이었다. 목로 주제만 파리 생데니 시문 바깥쪽, 즉 파리 변두리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주인공은 젊은 세탁부 제르베즈이다. 1885년 출간된 제르미날은 광부 노동자 계층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로 프랑스 북부 탄광촌이 배경이다. 강부들의 비참한 삶과 억압에 대한 저항을 다룬 작품으로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팔리는 졸라의 소설이다. 졸라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파리 명소 중 하나는 볼로뉴 숲이다. 볼로뉴 숲은 나폴레옹 30대 조성된 곳으로 1893년 에밀 졸라 루콩 마카르 총서 20권 왕관기념 축하연이 열렸던 르샬레 드일 레스토랑이 있다. 숲속 호수에 있는 작은 섬안에 있기 때문에 보트를 타고 들어간다. 1898년 1월 13일 로로르 신문 일면 전면에 에밀 졸라의 기고문 나는 고발한다가 실린다. 당시 군부의 반유대주의에 희생된 드레피쉬 대위 사건의 불법성을 고발한 글이었다. 이 일로 권력층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된 졸라는 중대재판소에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졸라에게 징역 1년 벌금 3,000프랑을 선고한다. 또한 정부는 졸라에게 1888년 수여했던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박탈하고 영국으로 추방한다. 우리도 독재 군부 치하의 지식인의 양심을 경험하였지만 피 끓는 젊은 시절에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이가 들면 세상과 타협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졸라가 진실규명을 위해 권력을 향해 편을 들었던 때가 작가로서 영예를 누리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던 58세의 나이였다는 것을 떠올리면 그가 행동하는 양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보부아르, 행동하는 지성, 1908에서 1986. 몇 달 전 누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다시 태어난다면 뭐로 태어나고 싶은가요? 다시 안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도 태어난다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제약과 불평등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0세기 초반 기존의 가치관과 관습의 반기를 들고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선택한 여자, 그가 바로 보부아르이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소르본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9번째 여성이다. 그 당시 상류 사회의 딸 자식은 대학 진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보부아르는 부모가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 줄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직업을 갖기 위한 한 방편으로 대학을 진학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은 보부아르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을 것이다. 1929년 보부아르에게 운명의 해이다. 바로 샤르트를 만난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원했지만 보부아르 아버지로부터 결혼을 허락받지 못했다. 그런데 결혼 불가의 상황이 계약 결혼이라는 혁신적인 두 사람만의 결혼 방식을 갖는 계기가 된다.
계약 결혼은 사르트르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처음에는 2년 시한이었지만 계속 연장되어 51년간 서로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고 지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한다. 사르트르가 보부아르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한 곳은 루브르 박물관 라슐리에 간 바깥쪽 열주 사이의 석재 벤치다. 루브르 박물관은 티그자 모양인데 라슐리에 관, 도농관, 실리관으로 나뉘어 있다. 파리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하게 된다면 르슐리에 간 석재 벤치에 앉아서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계약 결혼 장면을 떠올려보는 것도 재미난 추억이 될 것이다. 배우자와 함께라면 더욱. 인류가 만든 제도 중 가장 위대한 발명 중의 하나가 결혼제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 중에도 기존의 결혼제도를 거부하거나 회의적인 사람이 많다. 이제는 결혼제도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되었다. 그렇지만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 계약 결혼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무려 90년 전에 계약 결혼을 시도했고 성공적으로 이뤄냈던 이 두 사람이 특별한 커플임은 분명하다. 1943년 보부아르의 첫 작품인 초대받은 여인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1949년에는 그 유명한 제2의 성이 출간된다. 성차별적 가부장적 여성관을 정면에서 공격한 이 책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검서가 되기도 했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진다는 게 보부아르의 주된 생각이다. 보부아르는 해결의 타자 개념을 빌려와 여성을 제2의 성 타자로 규정한 것이다. 보부아르를 가장 가깝게 느끼고 싶다면 생제르망 데프레 교회 맞은편에 위치한 카페 데마고를 찾으면 된다. 레 데마고에는 보부아르 지정석이 있다. 그가 늘상 앉아서 글을 쓰던 바로 그 자리이다. 시대를 앞서간 작가의 지정석이 있는 카페, 지금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페. 아, 부럽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